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용항이 추격뿐만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 어선을 충격하여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예. 완전히 우리 그 의도적으로 살상을 할 목적으로 했고요.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경책을 내놨죠. 네. 그런데요. 중국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어선의 포격을 허용하다니. 한국 정부가 미쳤냐? 중국 언론 황구15요. 여기서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오늘 어디까지 목소리 높일 수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박상원 공감가 미디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중국이 이게 아직 우리나라 지금 청나라로 보는 것 같은데, 속국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환구15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 공식 입장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중국의 공식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그 관영 언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팩트가 들렸죠. 불쌍한 어민들 생선 몇 마리 잡으러 가는데 포를 쏘겠다니 이 논리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어선을 가장한 해적대도 중무장한 어선 단일화 해가지고 해적이에요. 저게 무슨 불쌍한 어민들입니까? 그렇죠. 해적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어선 불법 어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220여 척을 숨을 폭파시켜버렸고 아르헨티나도 뭐 배를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또 있는 게 뭐냐면 지역까지 싹쓸이해서 어족 자원이 거의 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환구15가 이런 형태로 그냥 수준 이하의 어떤 보도를 했다는 거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죠. 네. 사실은. 우리 정부가 미쳤냐? 만약에 우리 배들이 중국 가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대로 중국은 뭐 납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중국 해경들 만약에 그렇게 막 때리고 만약에 죽이고 그랬다면 중국은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의 환구15가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뭐 공산당 기관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것인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이번에 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뭐 한중 간에 한중어업 협정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야 된다. 거기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어업 협정을 위반한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전혀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맺은 그 중국과의 어업 협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 그거에 들어올 때 미리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지금 중국 배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마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협정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협정을 위반하고 엉뚱하게 지금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이래가지고 이게 그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환구15에서 우리 같으면은 미안하다고 분명히 정식으로 사과 성명을 낼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만 동방예의지국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은 이미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G2 요즘 중국 얘기 많이 하시고 네. 광대국 얘기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택도 없는 얘기죠. 경제력 군사력만 강하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거의 무슨 모렴치한 깡패 집단 정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뭐 해역을 넘어와서 어족을 싹쓸이하고 우리 해경을 침몰시키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이 정말 G2가 되고 싶다면 주변국에 대한 도덕적 그 리더십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환구15를 통해서 이런 정도로 어이없는 얘기를 한다면 한중 관계가 마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중국 정치인 내지 중국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면 중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중국 이번에 환구15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야당도 여당도 모두 한 목소리로요. 어떻게 보면 비판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난 참 기뻐요. 이게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어선들을 보면 심지어 우리 영해까지 들어와 가지고 조업을 하다가 공권력인 해경을
죽이거나 또는 뒤집어 엎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명백하게 그 공무수행 방해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우리의 어선이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공안에 대해서 뭔가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중국 공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개인 같으면 총을 쏘든지 할 것이고 집단 아니면 대포 쏘겠죠. 그리고 저게 어떻게 불쌍한 어민들입니까? 저렇게 우리 해경을 저렇게 두들겨 패는데. 그죠? 말이 됩니까, 저게? 근데 우리 지금 막 정부도 속상해서 지금 달려가고 싶네요, 저쪽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좀 말이 이제 됩니까, 좀 지금? 반성을 해야 될 게 공용 화기를 쓰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포나 발칸포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뉴얼이 없습니다. 도대체 현장 지휘관이 언제 쏴야 되는지. 네. 우리 좀 철저히 해야죠, 그거. 그렇죠. 단속 경찰관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 쏠 수 있다는데. 자, 황구 15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해경이 가장 폭력적인 해상법 집행부대다. 약자인 중국 어민을 공격하면, 만약에 공격하면 대가를 야, 이거는 완전히 전쟁 선포와 같은 건데요. 저게 우선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지만 중국 어선들이 그냥 어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거북선하고 비슷하게 온갖 저 창사를 꽂아놨잖아요. 우리가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실제 우리 해경 대원들은 갖고 있는 게 몽둥이 비슷한 것밖에 없는데 저쪽은 쇠사랑에 들고 덤비잖아요. 누가 더 무기를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약합니까? 그럼 강도를 잡으려면 배고파 힘든 강도니까 잡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 대가를 치른다는 건 우리한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지금 전쟁 말씀대로 선포죠. 작은 말씀대로 선포 아닙니까, 아직도 이거? 대가도 마치 우리가 치르겠다. 자기가 속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도 됐지만 지난 5천 년간 싸워온 주적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네.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성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저런 거 보고 아이고 뭐 형님 나라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주체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발칸포, 한포 만약에 저렇게 우리 해경이 저렇게 다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자의적인 방어 능력으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드시 드는데 대가를 치르겠다. 차제에 지금 우리가 뭐 사드 문제부터 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비상식적 고압적 자세들을 봤지 않습니까? 네. 차제에 매뉴얼을 좀 정비해가지고 우리 그 해경들의 안전 확보가 안 된다면 저는 일벌백계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 문제는. 네. 말로 맨날 해야 될 뭐 문제가 폭파 아니고. 한번 시켜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야. 뭐 과감하게. 인도네시아는 220척을 폭파시켰다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나 약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의 어떤 기본 구호고 네. 국가는 영의 영토,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황구 15가 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중국 공식 입장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불법으로 하는 중국 그 어선에 대해서 우리도 한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죠? 이것도 겁나서 또 정부가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생각이 하고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요즘 것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의 그런 저런 불법으로 하는 그 선원한테 총을 쏴 다쳤더니 치료비를 안 낸다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경대원들이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 자체가 중국 눈치 보면서 그런 걸 사실상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우리 뒤에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 국가가 지원한다. 과감하게 우리 국토와 우리 전을 지켜 이렇게 확실해야 나가야죠. 되겠어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야당 그 초선의원 6명 그때 사드 배치 반대할 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자, 이럴 때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누가 좀 항의하러 좀 국회의원들 이럴 때는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기껏 대변인들 나와가지고 한마디 정도로 그치고 이럴 때 해야죠. 그죠? 그렇죠. 뭐 당연히 왜 용기가 없습니까, 여야 이럴 때? 논평은 오늘 뭐 모처럼 똑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좀 강력하게 어떤 더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방중단 그렇죠. 꾸려서 야당 나가면 멋지죠. 예, 그죠? 그러고 이게 국민의 자존감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황구 15는 거의 그 한국 대한민국 국민을 거의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나.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정말 국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좀 따독거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저렇게 공갈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진짜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상 청와대나 정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겠습니다. 더 좀 강력하게 해서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 땅, 우리 영예는 우리가 지킨다는 모습을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하여튼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응원하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지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네,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사태와 총선을 거치면서 탈당한 당원들 소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 당원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호남 민심을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요. 당시 친노 패권주의 싫다고 떠난 당원들이 과연 돌아올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분위기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요즘 이제 거의 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네. 문재인 뭐 대표 캠프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교수들이 합류했다. 마치 과거 이회창 대세론, 야당 총재를 보는 것처럼 뭐 거침없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얻었습니까? 호남에서. 호남에서 3석입니다. 3석인가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23석, 새누리당이 2석입니다. 네.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호남에서 뿌리가 뽑혔다고 봐야죠. 야권 후보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역대 대선을 보면 호남에서 거의 90% 이상의 표를 견인해야 보수 정당의 후보하고 겨우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데 호남도 호남이지만 또 수도권 호남 분들 안 계십니까? 이렇다고 본다면 현재 민주당 내 문재인 대세론이 확고한 것 같지만 본선을 전제로 했을 때는 어쨌든 호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이번에 또 어느 당이든요 호남표 가져가는 사람이 저는 위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대선에서. 글쎄 근데 문재인 전 대표 분명히 본인 말로 지난번 총선 전에 만약에 호남이 나에 대한 지지를 거두신다면 저는 은퇴하겠다 그랬죠. 정치도 안 하고 대선도 안 나와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뭘 지켜본다는데 지켜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호남이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국민의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전혀 바뀐 상태가 아닌데 그냥 그 사람만 끌어모으기 한다 해고 저렇게 될 걸로 보이지는 않고 진실로 호남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마저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는 안 바꾸면서 거기에 머릿수만 모은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당의 주축인 지금 안철수 계하고 호남 의원들이 그 국민의당 내에서요 좀 갈등이 좀 감지되고 있어요. 호남 의원들이 지금 탈당해서 더민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진짜 안철수 사당화 비판이 나오면서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좀 갈라서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 당 대선 후보 맞냐? 성급하다.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당 대선 후보 아니다. 왜 자꾸 대선 후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안철수계하고 갈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네, 같으면 어떻게 이제 지역구 의원은 호남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인 것이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계가 많은데 뭐 삼지대론도 나오지만 현재 지금 국민의당을 대표하는 것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앵커께서 핵심을 얘기한 게 호남의 정서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지만 호남의 핵심 정서는 호남 캐스팅 보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박지원 의원 여기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남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서 호남 출신의 후보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호남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서 대선 M&A 판에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아마 박지원 의원의 생각인 것 같고 호남에 계신 분들이 많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정서 중에 일부분은 경상도 우파하고 매일 호남이 싸웠는데 네. 실속은 밑동네 충청도가 좀 다 걷고 가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정서가 쉽게 과거처럼 어떤 지역적인 문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호남에 뿌리가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부산에 그렇죠. 뿌리 있죠, 그렇죠. 그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의원이든 문재인 전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호남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만만치 않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호남 정서를 둘러싼 쟁투가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좀 볼거리가 아니,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계랑 호남 의원들 간에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분간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당분간 뭐 갈라져서 또 민주당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분간은 뭐 제3지대론, 플랫폼론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겠지만 내재적인 갈등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 뿌리 내린 정치인은 아니다. 호남이 대안으로서 안철수 카드를 호남 주민들이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뭐 DJ나 이런 분들처럼 호남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호남 정서를 견인하는데 애를 먹겠죠 사실은.
그 현상은 아까 뭐 앵커께서 갈라서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갈라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갈라선도 하더라도 더민주는 못 돌아가죠. 전부 친문으로만 다 모여져 있는데 친문 친노가 싫다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다시 들어가봐야 비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당분간 같이 가다가 이거 안철수 쪽 도저히 안 되시면 또 다른 소위 제3지대로 행긴 또 다른 제3지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쪽과 합치는 건 몰라도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정서를 가지고 이제 박지원 오늘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호남의 표를 가지고 안철수와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과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반기문과 연대할 것인지 김무성과 연대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정당 구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호남 캐스팅 보드론인데 저는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의원 28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패를 가지고 M&A 과정에서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가 아마 초점이 아니겠냐. 이게 이제 개헌 논의하고 맞물리는 거죠. 개헌 논의하고 맞물리면서 정계 개편으로 갔을 때 어찌 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문재인, 안철수는 호남의 정세로 봤을 때는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인 것이지 우리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안철수계에서 착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국민의당이라 해서 국민의당이 나를 위한 당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호남은 끝까지 캐스팅 보트 이걸 쥐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반기문이 될 수도 누가 될 수 요즘은 있다. 박지원당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당이라기보다는. 그런 안철수는 안 느낌이 보이고 훨씬 강하죠. 박지원 훨씬 강하죠. 죠 예. 예. 야권에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풀코스를 뛰어봤고 그러니까 대선을 치러봤고 정권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이해찬이죠. 문재인 후보로서 그냥 갑자기 그게, 불려 나와서 그렇죠. 청와대에 둥둥 떠다닌 그냥, 것이지 전략을 짜고 그렇죠.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인데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야권에서 보배 같은 존재죠. 네. 왜냐하면 풀코스를 띄워본 데다가 정권을 만들어보고 운영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최근에 복당해서 민주당 가 계시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하고 사이가 썩 거시기하죠. 안 지금. 좋죠. 공천 안 좋은데 박지원 좋겠어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잔수의 규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풍부한 정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 또 문재인 전 대표하고 여기도 좀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갈라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국민성장론 주장에 대해서 말장난 같은 성장 변형론이 나왔다. 한국 경제 민주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이거 지금 김종인 우리 의원은요. 이 경제 민주화에 굉장히 좀 목숨 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밀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금 선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의원은 최고의 이 상수다. 다음 대선에. 변수도 아니고 상수다. 왜냐하면 우리 80년대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생각나죠. 40년 만에 신자유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신자유주의 결과가 양극화다. 일반 국민들의 분노다고 했을 때 이걸 극복하는 것은 뭐냐. 헌법 119조 2항. 저는 아직도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 어쨌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경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자, 정치민주화는 뭡니까? 정치민주화가 뭐예요? 민주화지. 독재 타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됐죠. 경제민주화는 뭡니까? 경제 독재 타도입니까? 네. 어쨌든 이 119조 시대 정신이 공정,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기업의 그 권력 오남용에 대한 견제로 간다고 했을 때 네. 119조 2항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종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담론의 저작권, 특허권은 김종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내한테 라이센스를 피를 내고 하쇼. 이 얘기 김종인 이제 의원의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기문, 김종인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반기문, 김종인. 어느 당 후보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이제 폭이 넓은 중립적이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의원의 향후 행보 거치는 갈라설 것 같죠? 문대
살짝 갈랐었다고 봐야 되지 이미 않습니까? 갈라섰다. 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래도 고민해서 국민성장 얘기 나왔는데 근데 이거 그냥 묵살해버리지 근데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 내가 119조 2항을 만들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인이 실수잖아요. 경제민주화 뭐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김종인 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와 여러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또 달라요. 또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죠. 지금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은 119조 2항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상에 그대로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달리 보거든요. 네. 그래서 헷갈립니다. 예, 뭐 이분이 또 독일에서 이제 경제 공부를 네. 하신 분이라서 그렇게는 한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정치 민주화는 뭔가 박앵걸에서 예, 독재 타도지요. 그럼 경제 민주화는 뭔가 그래서 예. 그리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더 요번에 이상 얘기를 상법 개정을 내셨어요. 그동안 네.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 법안 발의 전혀 안 하셨거든요. 네. 어쨌든 저 대선은 시대 정신인데 어쨌든 과거 말하는 대기업 독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런 추세에서 거죠. 이제 균형으로 공정으로 가자는 큰 흐름 속에 어쨌든 그 김종인 의원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여기 보면 하여튼 여당도 야당도 계속 지금 뭔가 이제 분할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정치판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다음 손님이 또 기다렸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